구독, 좋아요. 예, 펜앤마이크 이것이 뉴스다의 경제 포커스. 오늘은 이주호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 장기 불량 채무자 이런 분들을 갖다가 구제하기 위해서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서 지금 추경까지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뭐 장기 부실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서 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것까지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절에 운영했던 그때 설치해서 운영했던 주빌리 은행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뭐 그러면서 좀 굉장히 좀 시끄럽더라고요. 일단 주빌리 은행이 어떤 곳인지 뭐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를 것 같아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지금 빚탕감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약간 장기 부실 채무자의 빚을 갚아준다. 거의 탕감인 거죠. 채권을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건데, 이 기회를 주고자 만든 이제 민간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금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이제 성남시장 시절 이때 유종일 KDI 교수와 공동 은행장 체제로 성남시에서 출범했던 그 주빌리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도 이 배드뱅크가 저와 흡사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추경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떤 빚을 탕감해주겠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에서 했던 방식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어허. 그래서 저기 기사 내용에 보면요, 이제 금융사에서 부실 채권을 이제 기부를 받거나 이제 3에서 5% 가격에 사들여가지고 거의 뭐 3에서 5%면은 만약 1억 원짜리 채무면은 그걸 300만 원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채권을 이제 그 금융사에 있던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주빌리 은행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채무자한테 원금의 7%만 상환하면은 빚을 없애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1억을 빌렸던 사람, 1억이 빚이 있던 사람은 700만 원만 갚으면, 그렇죠, 나머지 9,300만 원은 없는 걸로. 오호. 그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약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게 맞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주빌리 은행은 도대체 뭘로 돈을 버냐?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게 남는 건 뭐고? 그러면 금융권 입장에서는 물론 뭐 장기 채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재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도 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주빌리 은행은 어떤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냐인데, 대부분의 이 재원은 기업의 후원금 아니면 시민 모금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 기사를 좀 보면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드뱅크인데, 저기 지금 빚탕감 재원 8천억 중에 절반이 은행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절반이 은행이 갖고 있던 그 부실 채권들, 그걸로 마련된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거죠. 은행에서 그러면 4천억 원 정도쯤을 갖다가 4천억 원 정도를 내놓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은행권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쪽에서 신한이나 저런 자금을 조달을 한다라는 거고, 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명목으로 지금 저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건물주만 이득 본 셈이냐? 왜냐면 지금 이게 빚탕감 정책을 해서 결국에는 성실 세무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손해를 보는 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법무사랑 회계사나 세무사는 이런 걸로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영업을 했으니까 영업에서 영업이익이 나올 테니까. 그 주빌리 은행에서 당연히 자기네들이 법무사랑 회계사를 다 끼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리로 일을 하는 저런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의문이 드는 게, 결국엔 이 성남시장 근무하던 시절에 뭐 했었던 이 주빌리 은행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배드뱅크에 우리 이제는 성남시에서만 하던 거를 우리 나라 전반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심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걱정이 된다고는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장기 부실 채무라고 하는 게 사실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채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돈에 한 1억 원이면은 300만 원 정도쯤에 그걸 사가지고 700만 원 정도만 갚게 만들어서 9,300만 원을 탕감해 준다. 그럼 은행으로서는 1억을 사실상 돌려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해서
그걸 손실 처리로 떨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국가 차원에서 어떤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뭔가 혜택을 주면 그건 될 것이고,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1억이나 되는 빚을 700만 원만 내고서는 탕감받은 거니까 그것도 이익일 것 같고, 여러모로 다 이익일 것 같고 좋은 일일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채무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면은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네. 논란이 많이 일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난 건가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시끄럽고 뭐 그런데 일단 좋아 보입니다. 예.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와 그러면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예. 빚을 탕감해주고 경제적으로 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니냐인데 속을 좀 들여다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빌리 은행 같은 쪽에서 만약에 그게 도대체 그 사업 어떻게 보면 비영리 사업이긴 하지만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냐를 생각해 보면 약간 좀 불법적인 이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많아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이 부실 채권 자체가 어차피 못 받을 돈이고 이게 재무제표만 나빠지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막상 그러면은 이게 그런 명분으로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뭐 채권을 주고서 처리를 하는 것도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기부금이거든요. 그러면 그 금융회사들의 이 기부가 단순한 기부인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지금 의혹을 계속 키우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의 기사인데요. 22년도 기사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돼서 주빌리은행이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뭐 네이버나 차병원 뭐 이런 데가 대상이었었는데 주빌리은행도 압수수색을 받았었군요. 네, 주빌리은행이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그때 말씀하신 기업들 있잖아요.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 차병원 등등등 이 기업들이 후원을 했는데요. 주빌리은행에 후원을 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했냐면 전 재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운영했던 사단 법인인 희망살림 거기에 기업들이 이제 후원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성남시가 그 대가로 기업들에게 토지 뭐 이런 거 인허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 내용 보시면요. 그 수색했던 내용이 지금 저 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할 때 과거에 성남FC가 기업들에게 160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성남시가 그걸 통해서 인허가랑 토지 용도 변경을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의혹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에 농협이라는 딱 금융기관이 딱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금융기관과 저렇게 혜택을 주면서 뭔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바로 그게 가장 큰 의혹이고요. 지금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민주당 전 재윤경 의원이라는 분이 희망살림이라는 사단 법인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후원금을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과거에는 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되고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성남FC가 롤링 주빌리라는 그 마크를 달고 프로축구 구단 선수들이 뛰었어요, 경기를. 그러면 저게 과연 후원을 받아서 혜택을 준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주빌리 은행을 통해서 했던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의혹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과거에 22년도 10월 뉴스 기사인데요. 이 조선일보 기사거든요. 이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성남FC에 광고비 39억 원을 준 시민단체 정체 누구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네이버라던가 기업들의 혜택을 주면서 겉으로는 이런 식으로 비탄감해 준다고 하지만 저런 식으로 기업의 후원을 받는데 그게 바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그거잖아요. 지역이 지자체잖아요. 근데 지자체가 혜택을 주면서 기업들에게 저런 후원금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배드뱅크에 대해서 의혹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명분이야 장기 채무 불이행하는 분들한테 빚을 탕감해 준다는
좋은 어떤 의도도 있고 또 은행권에 있는 장기 채무 이게 굉장히 경영적인 어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또 해소해 준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 사이에 커넥션이 돼서 이렇게 검은 돈이 오고 갔을 그런 확률이 지금 굉장히 많아서 검찰이 수사를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건데요. 네. 그저 화면, 여기에 실제로 화면 보시면은 저기 저 잘 안 보이는데 이재명 과거 성남시장 때 저 지금 가슴에 잘 안 보이잖아요. 저 로고가 주빌레 그 로고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티셔츠 가운데 있는 안 보이는데 저게 과거에 이제 저 기사를 좀 보면은 저기 주빌레 뱅크 관련된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저 후원금이 과연 누가 준 거며 과연 그 대가는 뭐였냐 이게 지금 밝혀야 되는 거인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묻혔죠 다. 이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착한 빚을 관리해주고 빚을 탕감해서 그래서 좀 재기의 기회를 준다. 일단 뭐 주빌리은행 뭐 그 의도 자체는 굉장히 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도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추경을 동원하는 어떻게 보면 장기 채무 탕감 계획 여기에 그대로 주빌리은행 모델이 지금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 느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 7년 동안 빚을 못 갚은 5천만 원 이하의 대상자를 통해서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준다라는 게 채권을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그거와 지금 매우 유사하고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했을 때 방식과 거의 흡사하다라는 점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채무 조정, 빚 탕감해 주는 것 자체가 이런 공정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거에 대한 사각지대가 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저기 금감원장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금감원장 후보 중에 한 분이 저 박선종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저분이 과거에 주빌리은행 이사장을 했고 지금도 맡고 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사 날짜를 보면 최근에도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내용은 보면은 시민운동인 주빌레은행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금감원 후보자로 거론됐다. 과연 저분이 금감원장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주빌리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장기 채무자에 대한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어떻게 장기 채무자를 선발을 하고 또 그 빚을 얼마나 어떻게 보면 돈이 옆으로 새는 일 없이 관리 감독을 잘해서 갚아줄 것이냐 그게 핵심인데 그걸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금감원장을 주빌리 은행장이 맡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는 조금 좀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뭐 처음에는 별거 아닌 의혹으로 시작됐지만 사실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도 이게 증거가 제대로 밝혀지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계속 민주당 쪽에서 막고 해가지고 잘 안 됐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거의 이제 입이 쏙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주빌레 은행과 같은 모델을 이 배드뱅크를 이제 우리나라 전 국가에다가 적용시킨다.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사 내용들 보면은 이 대통령 성남시장 때 주빌리와 닮은 배드뱅크 시민단체 뭐 배불릴 도구가 될 판 뭐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쉽게 말해서 특정 기관이라던가 금융회사의 관계자와의 그런 부적절한 특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우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럼 주빌리은행이 전국에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럼 주빌리은행을 통해서 뭐 성남FC와 각종 기업들이 유착했던 그런 의혹이 생긴 것처럼 또 전국에 생기는 그 주빌리은행을 통해서 뭐 주빌리은행이나 각종 그 기업들이 유착하고 시민단체 뭐 새롭게 만들어질 배드뱅크 이 주빌리은행 스타일의 배드뱅크 거기다 기업들 뭐 어떻게 보면 이 그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그런 카르텔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면인데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들으면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시민단체들이 이런 어떤 배드뱅크 업무를
담당한다는 거 이거 자체에도 지금 전문가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은 이게 뭐 그런 사금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요. 전문성을 좀 부족한 전문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말이 많은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은 보통 이제 그런 특정 이제 대부업자나 이런 쪽에서 뭐 하면 안 되고요.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쪽에서 매입이 그건 당연하겠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네네. 막상 이런 정경유착이라던가 진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 없이 그런 사람들이 했지만 막상은 그런 거죠. 기업들이 후원을 해주고 그 대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남 FC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는 성남시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이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되면은 전국에 지금 주빌리 은행 같은 곳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그럼 그 안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어떤 연결고리도 생길 거고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비탄감이라던가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에 있어서 이런 제도 자체는 괜찮으나 이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크게 우려가 있고 이미 그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씩 뭔가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게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은행 업무, 특히나 이 추심 업무는 굉장히 개인의 어떤 경제적 자유를 겁박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추심 과정에서 그 담보 물건에 대한 그 담보 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 같은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시민단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의문도 좀 굉장히 있는 상황에서 그 시민단체가 만약에 어떤 특정 권력과 유착을 해서 지금 주빌리 은행이나 성남FC 관련 기업들이 받고 있는 어떤 그 검찰의 수사 내용처럼 그게 전국으로 확산되면 굉장히 좀 걱정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인데 뭐 다 차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 그러면 그래 뭐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관리 감독만 제대로 된다면 그래도 해볼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걱정은 좀 이런 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은행에서 장기 부실 채권을 계속해서 주빌리 은행 이제 뭐 새롭게 시작될 그 배드뱅크한테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어떤 손실이 물론 뭐 장기 채무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손실을 날 거기 때문에 처리한다는 면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장기 부채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건 아닐 거고. 은행에서 계속 공급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생길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속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생각만 딱 표면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그러면은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그렇게 채권을 돈을 못 받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보내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면 결국엔 은행에서는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동안 자기네들이 빌려줬던 돈에 대해서 받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담보물을 갖다가 매각을 하든지 뭔가 해서 그렇죠. 거기서 50%를 건지는 게 낫지. 그걸 3%에서 5%만 받고 팔아버리는 거는 한 40% 이상의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손해가 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 재무구조 개선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저렇게 가능하려면 그러면 그 금융권들이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요. 이러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비탄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위한 부실 채권들을 넘겨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권들이 어떠한 형태로 지금 이득을 볼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요즘에 명확하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 그 다음에 또 주주환원책을 위한 뭐 배당이라던가 이런 것들 높이는 이게 또 이쪽과 연결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상법 개정안이 그쪽하고 연결이 돼요? 네, 왜냐면 어쨌든 상법 개정 자체 본질 자체가 지금 그동안 뭐 예를 들면 지주사라던가 이런 쪽에서 주가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뭐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왜냐면 배당을 많이 받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KB금융이던 하나금융 지주던 그런 우리나라 금융 지주사들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주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배당을 높이면 세금을 우리가 많이 내잖아. 왜냐면 우리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만약에 배당 소득을 줄여준다고 한다면 대주주 입장에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이득을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부실 채권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네. 배드뱅크 쪽으로 돌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네. 그걸 뭐 기부금 차원으로 이렇게 돌린다고 하면 비용 차로 해서 떨어서 네. 그 상법 개정안에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네. 그래서 정부하고 딜을 하는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딜을. 그래서 우리가 주가에서 배당 수익을 올리는 부분에 상당 부분을 갖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좀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기부로 처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부실 채권이라던가 이런 것도 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재무 구조상으로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드뱅크에다가 밀어주는 부실 채권의 손실을 이쪽에 상법 개정안에서 마련되는 그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는 걸로 충당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되면은 당연히 은행권에서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주주들은 분명히 그쪽 경영권과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손해가 아니라 또 엄청난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보면은 금융권들이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는 이 정책과 그게 합이 맞게 되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회적 약자분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 근데 돌아서 보면은 결국에는 은행권의 손실은 그런 상법 개정이라는 거 이런 주식시장의 배당을 통해서 그들은 충당받고 결국에는 양쪽은 다 좋은 건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게 다 좋으면은 상관없어요. 지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은행도 뭐 세금 감면 받아가지고 이득 얻고 그리고 뭐 빚 탕감 받은 분들은 제일 먼저 이익을 볼 것이고 거기다 뭐 빚을 뭐 탕감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주빌리 은행이나 시민단체들도 나름 뭐 거기서 약간의 수입이 생기고 자기들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것도 이익일 것이고 또 이재명 정부로서는 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빚을 탕감시키는 굉장히 그 친서민적인 정부라는 지지율도 획득하니까 모두가 이익이 될 것 같은데 모두가 이익이면은 좋은 사업이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가 있길래 그걸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이익을 보면 좋은 건데 가장 큰 문제는요. 네.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기업들을 차트를 참 보실게요. 지금 보면은 6월 25일 날 고점이 11만 4천 원인데 앞뒤로 지금 과열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급락이 나왔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정부의 수혜를 볼 것이다. 뭐 스테이블 코인부터 이렇게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유로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저기 양봉이 굵게 장대 양봉 두 개가 보이시죠? 저때 신용미수라던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손실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구나 최악인 것은 6월 25일 날 만약에 고점에서 신용매수 들어갔다. 이거는 거의 반대 매매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지금 만약에 이재명 정부의 그런 수혜 기대감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뱅크도 한번 볼까요? 카카오뱅크도 거의 흡사합니다. 비슷하네요. 네, 좀 비슷하고요. 지금 여기는 거래 정지가 안 됐었는데 어제 15%가량 급락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 이재명 정권에 대한 기대감, 그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었고 역시나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 종목도 6월 24일 날 그 전후로 신용미수 들어가셨던 분들이 저 장대 음봉에 물론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저로 인해서 손절하시는 분들도 꽤 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그룹주들 대부분이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지금 카카오도 6월 24일 날 고점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단기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빠지는데 그럼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같이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카카오 대주주들은 크게 손해보는 상황이 아니에요. 카카오 대주주들은 이미 지금 오랫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동안 정말 바닥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좀 변동성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기대감에 포모 현상으로
고점에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더욱더 말씀드리면 지금 만약에 이 주빌리 은행과 카카오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가지고 있던 부실 채권을 주빌리 은행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비탄감이 되면서 카카오 주가는 지금 올라갔잖아요. 어쨌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카카오 그룹이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손해볼 게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 카카오는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부실 채권을 이런 형태에서 만약에 배드뱅커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게 채권을 처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카카오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점에서 포모 현상으로 무리하게 신용미수로 대출해서 따라 들어가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자면 뭐 금융권의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뭐 카카오가 네. 대표적인 그런 얘기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따라서 정부만 말만 믿고 뭐 증시 부양한다는 그 말만 믿고 상법을 개정해 준다는 그런 말만 믿고 따라 들어갔다가 금융주가 이제 들짝날짝하면서 폭락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결국에는 뭐 대형 금융사들의 이익이라든가 혹은 주빌리 은행의 어떤 수익이라든가 또 장기 채무자들의 빚탕감으로 그냥 전환되고 손해 보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개인 투자자일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렇게 비탄감이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만약에 상법 개정이 됐다고 치더라도 네네. 대주주들이나 이런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볼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네. 최근에 이렇게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예. 포모 현상이 굉장히 커요. 음. 뭐 조선, 방산, 원전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 나오는 섹터들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는 지금 공매도 잔고 수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매도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가 눌림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그 손해보는 거는 결국에는 포모 현상으로 따라갔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라던가 이런 기대감으로 따라갔던 그 개인 투자자들의 고스란히 몫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뭐 카카오는 물론이고 네. 금융권 주식에다 투자하시는 거는 좀 자제하고 신중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주들도 하나금융이라던가 뭐 기타 우리나라 4대 은행 주주들이 지주사들 예, 예. 있잖아요.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대부분 뭐 미래에셋증권부터 시작해서 막 KB금융부터 시작해서 거의 단기간에 지금 주가가 2배 이상 가량 올라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하나금융 지주도 그런 케이스고요. 예. 근데 보통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지금 금융 지주사들 같은 경우 뭐 하나금융지주, KB지주 이런 쪽이 그렇게 역대급 변동성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기 4월달에 저점이 51,500원이었잖아요. 네네. 지금 고점이 85,500원입니다. 어허, 물론 두 배는 아니지만 예, 2배 가까이. 지금 지주사들의 저런 변동성은요 거의 코로나 때도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변동성은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지금 금융지주사 주가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이런 것들이 더 갈 수 있다고 투자를 했을 때 예. 과연 상단으로 업사이드를 얼마나 열어줄 수 있냐라는 부분과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손해를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빠른 기대감으로 올라갔을 때 그 네.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은 빠르게 또 식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금융주를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좀 나는 배당주를 보겠다 하시면은 좀 시선을 돌려서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배당주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대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일단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전국판 주빌리 은행 네. 이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큰 문제가 없고 되겠지만 일단 시민단체에게 그 추심을 하고 뭐 어떤 담보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을 맡긴다는 거 이거 자체도 좀 불안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게 또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은행권의 그 손실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주가에서 어떻게 보면 만회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증시가 부양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했다가 좀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오늘 이주호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아까 뭐 그 교수님이라고 그랬죠. 그 네. 주빌리은행 은행장이라는 분이 금융감독원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네. 저는 잘 몰랐었는데 네. 충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주호 평론가님과 함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비탄감 이 정책, 이 주빌리은행을 전국판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정책에 어떤 좀 의혹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어렵죠. 경제 얘기는 아마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주호 평론가님들하고 좀 얘기를 좀 사전 취재를 좀 했습니다. 사전 취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정리를 좀 했거든요. 제목을 한번 이렇게 달아봤는데, 모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으로 포장된다. 이 칼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빚도 탕감해주고, 어떻게 보면 은행권도 시민단체도, 그리고 아니면은 모두가 뭐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거지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성남 FC 문제가 터지고 어떻게 보면 정경 유착이 되는, 지금 성남 FC나 뭐 네이버나 두산이나 등등이 다 유착되고 하는 이권 관계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폭탄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이주호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폭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칼럼으로, 저희 펜앤마이크 칼럼으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조금 더 좀 이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상한 대한민국판 주빌리은행이란 칼럼, 저희 펜앤마이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